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화폐 금융론, 이 두꺼운 교과서의 핵심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시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경제학, 특히 이 화폐금융론은요, 청딱 마주하면 뭐부터 해야 할지 참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이 길이 끝날 때쯤엔 분명, 이제 좀 알겠다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그 첫걸음 함께 힘차게 내디뎌 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돈, 즉 화폐라는 게 말이죠. 과연 우리가 먹고, 입고, 또 물건을 만드는 이 진짜 경제, 실물 경제에서 그냥 껍데기 역할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그 이상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지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시간을 한번 쭉 거슬러 올라가 보죠. 아주 오래전 경제학자들, 우리가 보통 고전학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과연 화폐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대답은 딱 한마디로 이거였습니다. 화폐는 베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베일이라는 건요, 왜 신부가 얼굴에 쓰는 그 얇은 면사포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화폐가 딱 그 정도의 역할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생산이나 고용 같은 실물 경제라는 진짜 알맹이가 있고, 화폐는 그저 교환을 좀 편하게 하려고 그 위를 살짝 덮고 있는 껍데기, 베일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요, 경제학자들이 좀 있어 보이게 전문 용어로 딱 정리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화폐 중립성이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중앙은행에서 갑자기 돈을 2배로 찍어내자 해서 시중에 돈이 2배로 확 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전학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요. 그냥 모든 물건값, 여러분 월급, 전부 다 딱 2배씩 오르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물건을 더 만들게 되거나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돈의 양이 바뀌는 건 실물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 그래서 중립적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 화폐 중립성이라는 생각의 밑바탕에는요, 고전적 이분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를 딱 둘로 나눠서 본다는 뜻이에요. 한쪽에는 물건을 만들고 사람을 고용하는 실물 경제의 세계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돈, 물가 같은 금융 경제의 세계가 있는 거죠. 고전학파는 이 두 세계가 서로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실물 변수, 그러니까 생산량이나 고용처럼 실제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것들이죠. 반면에 오른쪽 명목 변수는 물가, 임금처럼 화폐 단위, 즉 돈으로 표시된 값들이에요. 고전학파는 바로 이 왼쪽 세계랑 오른쪽 세계가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그냥 각자 알아서 돌아간다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그럴듯하죠. 실물은 실물, 돈은 돈, 딱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금융세계가 막 흔들려도 우리가 일하고 물건 만드는 이 실물 세계는 멀쩡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 아니야라고 아주 정말 혹독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몇 번의 거대한 금융위기였어요. 1997년 우리나라가 겪었던 IMF 외환위기 때를 생각해 보세요.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었잖아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요.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시작된 충격이 순식간에 전 세계 실물 경제를 그냥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0년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니까 실물 경제가 바로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2008년 위기는요, 그 충격이 너무나도 심각해서 우리 교재에서도 언급하듯이 그냥 경기 침체가 아니라 대침체, Great Recession이라는 특별한 이름까지 붙여서 부를 정도였습니다. 금융의 문제가 실물 경제를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전 세계가 정말 똑똑히 목격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금융은 실물 경제의 베일 같은 게 아니에요. 이제 실물과 금융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관계라고 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쪽 바퀴가 고장나면 수레가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실물과 금융,
이 두 바퀴가 함께 튼튼하게 굴러가야만 경제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는 아주 값비싼 교훈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긴밀하게 얽혀 있는 실물과 금융의 관계를 경제학자들은 도대체 어떤 렌즈로 들여다볼까요? 여기에 바로 미시와 거시라는 두 가지 중요한 분석 렌즈가 등장합니다. 미시적 접근은요, 쉽게 말해서 숲이 아니라 나무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인이 어떤 대출을 받을까, 어느 회사 주식에 투자할까, 이렇게 개별 주체의 선택을 분석하는 거죠. 반면에 거시적 접근은 숲 전체를 조망하는 겁니다. 한 나라 경제 전체의 인플레이션은 어떤지, 금리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대한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차피 나라 경제라는 것도 결국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행동이 모인 거 아닌가? 그럼 그냥 미시만 잘 분석하면 거시도 저절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와, 이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꼭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왜냐하면요, 개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모였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 한 사람이 미래를 위해 저축을 늘리는 건 아주 현명하고 좋은 행동이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모든 국민이 갑자기 소비를 팍 줄이고 저축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들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줄고 결국 경제 전체가 깊은 침체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행동들이 모여서 서로의 효과를 없애버리거나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미시와 거시, 이 두 가지 렌즈를 모두 사용해야만 경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균형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머릿속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볼 시간이네요.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과거에만 화폐를 실물 경제에 그냥 베일로만 봤다. 둘째, 하지만 정말 뼈아픈 금융 위기들을 겪으면서 이제 금융과 실물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굴러간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셋째,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잡한 관계를 미시와 거시라는 두 개의 렌즈로 모두 살펴봐야 한다. 이 세 가지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세요. 여러분, 시험 준비하는 거 참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죠. 저도 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배운 내용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개개인의 행동이 모여서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거시적 효과를 만들어냈잖아요. 우리 공부도 똑같습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함께 질문하고 토론할 때 훨씬 더 큰 시너지가 나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공부하다가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생기면요.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바로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십시오. 거기에는 저와 또 우리 유능하고 친절한 조교님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는 동료 수험생들이 함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걸로 여러분은 화폐 금융론의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뜨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